네, 종부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 안은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금 합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조세는 그 조세 부과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상위 2%라는 건 어떤 명백한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그 2%를 그렇죠. 그 계산을 해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서 부과 대상자의 기준이 명확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세 법률주의라는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이 위반된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이 있어서 예. 아마 상위 2%는 포기를 하고 올해 대략 이제 상위 2%의 범위를 정하면은 시가로 한 16억, 그러니까 공시지가로는 이제 공시가격으로는 11억 정도 되니까 9억에서 11억 그 사이를 제외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이제 11억으로 이제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모호성을 걷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그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자. 이제 예. 공시가격으로 9억에서 11억입니다만은 이제 시가로는 한 13.5억에서 한 16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올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13억, 16억도 그럼 비싼 가격이 주택이 아니라는 거냐.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을 믿고 집 사는 걸 좀 기다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 낭패, 억울함 뭐 이런 거로 다가올 수도 그러면 있고, 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이제 불안감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기존의 그러니까 9억 원 이 기준이 그 유지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예. 그걸 또 이제 변경을 해버리니까 더더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 되시는 분들 한 8만 9천 명 정도가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네. 문제는 그 이상 분들에 대해서도 감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 사이의 분들은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이제 감면이 되는 건데 네. 그 이상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시가격 15억이면 이제 시가로 한 20억인데 거기는 1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한 3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 200만 원 이상의 종부세 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자 감세 아니냐 이제 이런 예. 비판도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 종부세 논란이 한창일 때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 노무현 정부 때 9억인데 지금 그 뒤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계속 9억이란 말이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종부세가 부유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세니까 한 2% 범위를 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종부세는 그 부유세로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보유세의 그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서 예. 현재 0.16% 정도 됩니다만 예. OECD 평균이 한 0.54% 정도 되고 미국이나 이제 서구 유럽의 주요 대도시들은 보유세가 1%를 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낮은 재산세를 갑자기 실효세율 1%대로 올리면 지금 상당히 혼란이라든가 조세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주택이나 고가 주택부터 먼저 실효세율 1%에 까지 이제 올리도록 하자라는 점에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결국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그 실효세율 1%에 가깝게 이 대상자들이 이제 넓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거꾸로 돌리는 것이어서 노무현 정부 때의 이 보유세를 강화하자, 실효세율 1%에 이제 맞게 점진적으로 이제 강화하자라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뭐 전혀 좀 다르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유세가 아니었다 애당초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보유세의 현실화 정상화라는 그런 정책에서 추진을 했던 거였지.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걸 또 크게 되돌려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걸 회복을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서 재정정책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보유세 강화 정책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재부하고 그 청와대가 이제 이걸 반대하면서 눌렀다가 결국 집값이 한참 이제 2017년, 18년, 19년 오른 다음에 2020년 8월에 와서야 이제 종부세를
다시 이제 세율을 인상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또 1년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좀 정책의 일관성이나 철학이 없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본질은 보유세 문제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보유세를 그러니까 이제 확 올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종부세라고는 이건 그러면 이제 보완 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그렇죠.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뭐 그 보유세를 이렇게 두 개의 세제로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하나의 세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면 안 되나요? 하나로 합치면 이제 재산세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부담을 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되니까 거기는 좀 더 천천히 이렇게 이 실효세율을 올려가는 정책들을 쓰면서 고가 주택하고 다주택은 이제 좀 더 빠르게 실효세율을 이제 올려가자라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과세 기준이 11억으로 완화가 돼 버리면 그 보유세 이제 보완 어떤 역할조차도 종부세가 제대로 못한다 이런 평가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다시 또 그게 후퇴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악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네. 뭐 결국은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 심리를 주고 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집값이 올랐습니다만 이게 결국 되돌아가지 않는구나. 한번 오른 집값은 그냥 고정이 돼버리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이제 지금이 뭐 역대 최대의 지금 집값 뭐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부 여당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 행보들도 이제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니까 좀 범위를 확장을 해서 얼마 전에 그 정부가 합동 담화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성 어떤 담화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집값은 최근에 더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이제 비정상성이라는 거는 이제 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투자자라면은 이제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정부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니까 불안 심리가 계속 자극이 되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고 이제 공급 대책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공급 대책이라는 건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되면서 공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뭐 한꺼번에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고 오늘 러프한 수준에서 대량의 물량만들을 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뭐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은 이제 뭐 지자체 협의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지금은 불신을 주는 거죠. 대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또 이제 불안 심리를 이제 자극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이제 뭐 집을 빨리 살 수 있게 하겠다든가 하다 보니까 불안 심리 많이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제가 특정 후보의 특정 공약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대선 예비 후보들이 어디에 뭐 몇만 채 짓겠다 또 어디에 몇만 채 짓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동산 시장 내지 부동산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진단을 하세요? 뭐 대선 시기 같은데 보통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그 공공이 주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주택 공급 정책 같은 것들 뭐 100만 원 이런 이제 공약 같은 것들을 매 역대 정부마다 이제 공약해 왔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토지공 개념 3법처럼 이제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좀 그런 근본적인 철학적인 그런 이제 정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은 또 그 주변 지역들의 집값들을 자극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좀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고 지구 지정을 할 단계에 가서 발표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여기저기 이제 막 개발하겠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게 오히려 또 여러 개발 호재가 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가 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층고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나요? 뭐 그게 이제 아마 중앙정부하고 사이에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서울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들이 또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시장이 그 4월 재보선 전까지 이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한 0.02% 정도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된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개발 공약들을 주고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자극이 되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제 정부 여당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4.8 보선 이후에 이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뭐 여기저기 개발을 하고 뭐
그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할 때 많은 특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무책임할 수도 있고 또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그런 이제 불안정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